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관세평가 강의하고 있는 허준관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압축 정리 첫 수업이거든요. 첫 수업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본격적인 진도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진도 나갈 거예요. 네, 우리가 강의 차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OT하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압축 정리 강의고요. 그 강의명처럼 굉장히 내용을 이제 핵심들 위주로 이제 요약되어 있는 교재 그리고 수업 내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컴팩트하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평가를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처음 접하시는 분, 예, 계시고 처음은 아니시고 그러면은 기본 강의는 한번 들으셨고 최근에 들으셨어요? 아니면 좀 과거에 들으셨어요? 과거에 들으셨고, 예, 네. 네. 컴팩트하게 진행은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설명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말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평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 위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8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서술하시는데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제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압축 정리 때는 제가 20점 배점에 이제 그 쪽지 시험 문제를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사전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시 45분에, 15분 전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20점짜리 문제를 푸실 겁니다. 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진행을 안 했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일찍 오셔갖고 서술하고 계시면은 제가 2시에 와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회수해서 그 채점은 제가 직접 하고 나눠드리는 시점은 제가 학원 측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먼저 이제 저한테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를 가져가서 스캔본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채점을 스캔본에다가 채점해가지고 메일로 이제 학원에다가 다시 드리면은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배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채점본을 받는 게 한 3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꼭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평일 중에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제가 학원이랑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1시 45분까지 오셔서 20점 분량의 쪽지 시험을 보신다. 그렇게 이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지금 압축 정리 과정이고 제가 이 과정 때는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뭐 사례형, 문제 유형으로 치면은 사례형, 유형, 그 다음에 뭐 단순 법령 서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압축 정리 쪽지 시험에는 제가 일단은 단순 법령 서술 위주로 이제 문제를 드릴 거예요. 예. 법령 암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크게 이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 준비라고 하면은 이제 관세평가를 배우셨던 분들은 이제 법령 위주로 한번 먼저 보고 오시고 만약에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와서 그냥 경험을 해보세요. 예. 실제로 내가 딱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느낌이구나. 예. 그래서 사실 시간이 짧잖아요. 15분만 일찍 오시면 되는 거니까 먼저 문제를 좀 보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구나. 그리고 풀이도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풀이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풀이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채점본은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평일 중으로 제가 채점본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원이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 혹시 이 교재는 받으셨나요? 핵심 정리 관세평가라는 교재고요. 예, 요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두껍지 않죠. 제가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평가 판단의 근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법령
법령은 제가 이제 법령집으로 따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법령집을 통해서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압축 정리 과정에서는 이 핵심 정리 관세평가 책과 법령집, 그다음 이 두 가지로 이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게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책이 없는 게 하나가 법령이고 하나가 협정이거든요. 협정도 제가 이번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다음 과정에서 제가 다 프린트로 나눠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협정을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협정 뭐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책 안에 협정이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협정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각 잡고 협정을 배우지 않는다는 취지인 거고, 사실은 우리 책에 중요한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예.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는 각 잡고 협정 뭐 권고금 몇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도를 또 나갈 거예요. 기출 정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협정에 대한 뭐 그 불편함을 제가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협정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고 다음 과정에서 이게 협정의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까지 설명드렸고요. 뭐 강의 특징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실 거다라는 거고, 뭐 수험 2번 보시면 수험생들께 네, 오늘도 왜 이렇게 더워요? 예. 근데 저녁에 비가 많이 온대요. 알고 계시나요? 예. 저도 우산 챙겨오긴 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더울 때는 사실 이제 체력 관리 하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하시고, 이때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다져 놓으셔야지 내년에 모의고사 때 조금이라도 편하실 거예요. 예. 내년 모의고사 때는 1월 달부터 모의고사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내년 1월 달부터 모의고사 진행할 텐데, 그때는 이제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지에 좀 몰리는 기분이 들 거거든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금 날씨가 덥고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좀 미리미리 개념 같은 것들 잘 다져 놓으시면은 앞으로가 조금 더 모의고사 때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좀 수월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네 이렇게 저는 뭐 강사 소개? 네. 저는 17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뭐 관세법인들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 그쵸? 네. 뭐 A1이라는 데, 그다음에 대류가주라는 데 있고, 지금 이제 개업해가지고 관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평가를 저도 이제 공부할 때부터 제일 좋아했어요. 수험생활 때부터 평가를 제일 좋아해서 평가에 계속 이제 현직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공모전이나 뭐 이런 논문 판례 나오면은 다 이렇게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차 진도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시간이 1시 45분부터다. 네. 그리고 이제 2시부터 수업을 한다. 사실 2시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한 2시 한 5분 이쯤이 되겠죠. 여러분들 한 15분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한 5분 10분 쉬시고 한 2시 5분에서 2시 10분 사이에 제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8차수에 거쳐서 네,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토요일마다. 네. 자, 지금 제가 두 분은 대충 알고, 예. 동차 준비하세요? 아니면은 뭐 유예 올해 1차를 보셨나요? 1차를 보셨구나. 그럼 내년에 이제 유예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2차 수업만 들으시겠네요? 1차 수업은 안 들으시고. 1차 수업 들으세요? 회계만,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회계 수업이 언제죠, 우리? 따로 들으시고요.
우리 관세평가 시험 뭐 첫날이니까 뭐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문제 유형을 보면은 뭐 원래 이게 근본인 거예요, 사실 우리 평가에.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아시겠지만 관세법 30조에서 35조 6개밖에 이제 법조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따로 한 과목으로 뺐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부할 게 있고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그 의미는 이 여러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사례들, 그 사례들마다 우리가 관세법 30조에서 35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그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이 올해 시험 문제 혹시 보셨을까요?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셨어요? 2차 시험? 아직 안 보셨죠? 원래 이제 최근 3년까지만 해도 이 법령 서술의 비중이 한 70%가 됐고 얘가 한 30%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완전히 뒤집혔죠. 완전히 뒤집혔고 얘가 한 20%, 얘가 80%. 요 정도라고 올해 시험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어느 한쪽에 치중하는 공부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관세평가 뭐 최근에 올해 시험 문제는 뭐 사례형으로 나왔지만 여태까지 최근 3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법령 서술이었네. 그래서 나는 관세평가는 그냥 암기로 간다. 라는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두 가지 법령과 사례를 이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수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관세평가 법령집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하도 이제 문제가 이제 법령 서술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법령집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령은 이제 법령집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나 사례는 우리 교재나 제가 그때그때 나눠드리는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문제 트렌드를 확 바꿔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1년 선배가 되겠죠. 올해 이제 2차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제 크게 정말 크게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시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관세평가예요. 설문조사를 봤거든요. 설문조사를. 뭐 쉽다, 보통, 어렵다, 매우 어렵다인데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 합친 게 80%가 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올해 이제 평가가 어렵게 나왔고,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싶을 거잖아요. 법령이야 뭐 있는 그대로 외우면 되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럼 사례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 책에 주요 사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빼가지고 이제 본문에다가 실은 것도 있고요. 이게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작년 말에 이걸 정리를 한 건데, 그때 대법원 판례를 본문에 달았던 게 올해 사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강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무상물품에 관련해서 아직 그 현업에서도 정립되지 않은 주제, 정립되지 않은 이슈인데 판례가 딱 하나 나와버린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관세청과 뭐 이런 관련 기관들이. 근데 아직 사실 뚜렷하게 정립이 안 됐거든요. 그 주제가. 근데 올해 시험 문제 나와버렸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할 부분이고, 주요 사례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제가 뭐 책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프린트물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수업 목적이 맞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판례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예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괜히 그거 봐봤자 여러분들 더 혼란스러워. 그런 판례가 심지어 많아요. 예. 뭐 나름의 이제 뭐 저도 그냥 관세사의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되는 판례도 사실 있고요. 수업 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걸 수험생분들께 드리는 게 맞나라는 싶은 판례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드리는 판례들 사례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봤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관세평가가 처음인 분이 계신지를 여쭤봤던 이유가 처음인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하면은 다 이제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법령집을 먼저 하고 그다음 본문 진도를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처음이신 분이 계시니까 순서를 바꿔서 일단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법령집을 한번 훑고 그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까먹어요. 진도 나가고 법령집 안 하고 또 다음 진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법령 빼먹었다고.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전에도 수업 들으셨나요? 오전에 뭐죠? 토요일 오전? 무역실무 이용원 원사님. 그러면 내일 또 오시나요? 내일은 관세법이랑 HS. 그러면 토, 일, 오전, 오후를 다 학원에서 보내시는 거네. 어떤 게 더 나아요?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주말에 그냥 몰아서 하는 게 낫나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주말에 하시는 게 더 낫고. 6시간, 6시간 듣고. 또 1차 하시는 분들은 또 평일에도 또 수업 듣고. 주 7회 수업. 너무 이제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 수험판은 빨리 탈출하는 게 답입니다.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인데, 이게 내가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빨리 합격을 해서 탈출하는 방법과 빨리 접는 방법이 있겠죠. 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빨리 탈출하는 방법,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포기하려고 이거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합격하고 나가시려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다 보니까 빨리 합격을 하시고 탈출을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아예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안 되면 내년에 또 라기보다는 딱 내년에 붙겠다, 올해 붙겠다, 내년에 붙겠다, 딱 이렇게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나이를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빨리 또 시험을 붙으시잖아요. 그럼 또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면은 빨리 합격해서 그 시작을 좀 빨리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제 도움이 되니까, 네,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 이제 일 얘기를 해요.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끔 이제 일하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뭐 겪었던 에피소드나 평가 관련된 뭐 질의가 어떤 게 왔었는데 어떻게 답변했다, 막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약간 그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럼 바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고요. 작년에는 요
책을 제가 프린트물로 이제 나눠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저도 사실 오늘 책을 처음 봐요. 책으로 만든 건 처음 봐서. 그리고 이 책이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프린트물로 여러분들한테 따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단거나 하시나요? 단거나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단거나로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교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빠져있다, 아니면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여기다 추가를 해서 보충해 나가시는 걸로. 그래서 사실 저는 책이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스프링을 하는 거를 사실 권고를 해요. 스프링하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때그때 이제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 추가해가지고 다시 이제 스프링하고.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페이지 볼까요? 3페이지 제1장. 자, 총설입니다. 총설. 개요부터도 간단하죠. 관세법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겠죠. 자, 첫 시간이니까 하는 건데 관세를 부과하죠. 관세. 관세가 어떻게 계산해요? 과세 표준에 관세율 적용하면 관세가 나오죠. 네. 과세 표준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적용되는 거는 뭐 수량이나 무게가 될 수 있고, 종가세가 적용되는 거는 가격인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과세 가격이라고 부르죠. 그쵸? 관세 평가는 뭐예요? 관세 평가는 종가세인 물품에 대해서 이 과세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가 바로 관세 평가죠.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1방법부터 6방법까지 과세 가격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럼 관세율은 어디서 나와 있어요? 관세율. 그렇죠. 관세율이 여러분들 내일부터 들어가실 네. HS 코드인 거죠. 잘 아직 모르시죠? 왜 관세율이 HS 코드? HS 코드는 세율이 아니라 코드인데 HS 코드별로 법에서 HS 코드별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 33045다라고 하면은 뒤에 쭉 10자리가 또 있겠죠. 그러면 이 HSK 3304 뭐뭐뭐는 관세율이 뭐 6.5%다라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세율은 HS 코드에서 관세율표에서 배우실 거고, 우리는 이 과세 표준,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종가세거든요. 대부분이 종가세예요. 이 과세 가격을 어떻게 구하냐가 바로 관세 평가. 그래서 왜 2차 시험에 얘랑 얘를 배우시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네. 관세법이야 당연히 근간이 되는 법이니까 배우실 거고, 무역 실무도 중요하죠. 뭐 인커텀즈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관세법 제15조에서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라고 한다. 설명드렸던 거죠. 가격이 과세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수량이면은 뭐겠어요? 종량세가 적용되는 수량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종가세 적용 대상 물품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이제 과세 가격이며,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관세평가다. 자, 관세평가 법원 보겠습니다. 법원. 이제 국내 법령 관련해서는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이죠. 그리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법, 여러분들이 뭐 일치 하셨겠지만, 관세법 관련해서 고시도 공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평가는 달라요. 평가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고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법은 대충 아시죠? 국회에서 정하는 게 법이고, 시행령은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시행규칙은 기재부령,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거. 고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순서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건데, 그래서 고시의 이제 법적인 그 효력에 대해서 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서 이제 고시에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 뭐 고시에서 규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고시가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WTO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고시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고시로 수용한 게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임 입법상의 뭐 한계를 일탈했다라는 그 이슈는 상대적으로 다른 고시들에 비해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WTO 협정 내용을 많이 고시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령집이라고 하면은 뭐 3단 법령집이라고 하면은 법령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법령집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왜 그러겠어요? 법령이야 우리 어차피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령은 아예 따로 빼고, 워낙 고시의 내용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순서대로 이제 우리 법령집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내 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고, WTO 평가 협정도 뭐 일반 서설 총 4부 24조 절대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O 협정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이제 WTO 관세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관세평가위원회에서 뭐 우리가 이제 협정 공부할 때 결정 뭐 4.1 막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 결정을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WCO 관세평가 기술위원회라는 곳이 또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지침의 성격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규정합니다. 그게 바로 권고 의견, 예해, 해설, 뭐 사례 연구,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다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어차피 시험 붙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지문을 뽑아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럼 WTO 협정 우리가 왜 따라야 되나요?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뭐 헌법에 의하여 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WTO 평가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법 공부해야겠고, 그 다음에 협정, 그쵸? 협정도 뭐 협정 본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정과 권고 의견 이런 지침의 성격들, 권고 의견, 뭐 예해, 사례 연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여기 없지만 또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사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법, 협정, 사례 요렇게 이런 큰 틀을 잡고 공부를 하신다.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관세평가 법 1까지 봤고요. 자, 연역 한번 봐볼까요? 우리 기본서에는 이 연역이 아주 그냥 줄글로 쭈르르르르 서술이 되어 있는데,
핵심 요약 정리 책에는 제가 표만 가져왔어요. 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일단은 1947년에 가트가 만들어집니다. 가트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WTO의 전신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1947년에 가트에서 아니 국가마다 이거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다 달라갖고 되겠냐. 국제적으로 좀 통일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만들어 보자. 라는 논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의 원칙을 우리 실제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삼자라는 대원칙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트부터 의의를 보시면은 관세 평가에 관한 최초의 국제 표준인 거예요. 국제 표준이 뭐예요? 실제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자라는 거고, 거래 가격을 실제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화시켰다. 라는 의의가 있고, 근데 한계를 보시면은 그 자체에 집행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별로 이제 가입국이 반드시 이 실제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력이 부재했던 상황이었고, 특수관계 등 다양한 거래 상황에 관련한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마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1947년의 가트 제7조는 정말로 우리 과세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하자라는 정말 큰 틀의 약속만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좀 구체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BDB. 한마디로 뭐 브뤼셀 평가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 가격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BDB 때는 이거를 관념적 가격으로 받아들여서 정상 가격이라는 개념을 채택합니다. 관념적 가격이 뭔지는 이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마땅한 가격만이 존재한다. HS 여러분들 배우실 때 일물 일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HS 코드가 있는 거고 두 개가 있지 않죠. 여기는 일물 일가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물건에는 마땅한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그 가격이 바로 이제 정상 가격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주의 보시면은 CIF, FOB. 네. 원칙적으로는 CIF를 채택을 하고 예외적으로 FOB를 인정을 해줬다. 이게 왜 달라요? 우리 평가인데 왜 인코텀즈가 나오는 거예요? 과세 가격이잖아요. 과세 가격. 우리 배우겠지만 앞으로 과세 가격에 어느 범주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냐. CIF랑 FOB의 차이가 뭐예요? 운임보험료 누가 내냐의 차이죠. 우리 관세평가에서는 이 운임보험료까지 과세 가격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CIF주의다 보니까 운임보험료를 포함을 시키는 건데 FOB주의들은 포함을 안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세평가의 인코텀즈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원칙적으로는 운임보험료, 수입한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니다. 그 수입한까지 운임보험료는 과세 가격에 빼주는 것도 인정을 해주기는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의를 보시면은 뭐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의 국제 규범이다. 그렇지만 바로 한개 보시면은 FOB 과세주의를 채택한 국가로부터 매면을 방했다. 근데 하필 또 FOB 과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강대국이었어요. 미국 이런 애들, 캐나다 이런 애들이 나는 FOB주의 채택했는데 원칙이 CIF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실효성을 갖지는 못했다. 그리고 관념적 가격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네, 요거는 우리 밑에 내려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 1979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얘가 한계가 너무 이제 강대국들도 적용 안 하고 관념적 가격 한마디로 너무 모호하다. 말 자체도 좀 모호하죠. 관념적 가격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간에 관념적 가격이 너무 모호하다. 가격을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상 가격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가격이 어떻게 주어지냐. 그리고 그 하나의 가격이 여러 이제 무역 실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할 건데 어떻게 하나의 가격만 찾을 수가 있냐라는 회의가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1979년에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마침내 실증적 가격을 채택하게 돼요. 얘네 둘이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증적 가격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의 원칙이 이제 드디어 거래 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정상 가격과 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947년 가트에서는 일단 실제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자라는 대원칙만 우리가 정했고, 그럼 이 실제 가격이 뭐냐에 대해서는 BDB는 그걸 정상 가격이다. 그리고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과 WTO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정상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정상 가격 아까 얘기했지만 자,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라고 하죠. 하나의 정상적인 가격. 거래 가격은 뭐예요? 말 자체만으로도 거래 가격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물품이 같아도 거래가 다르면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달라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각각의 거래에서의 가격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일물일가였으면 얘는 뭐예요? 하나의 물품에 여러 가지의 가격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물 다가가 되겠다. 그리고 과세주의는 CIF든 FOB든 채약국이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채약국의 선택에 맡겼고요. 그래서 의 보시면은 과세주의 조건에 뭐 확대가 됐다. 그리고 실증적 가격을 채택했다. 그렇죠. 실증적 가격을 채택한 게 가장 큰 의의일 수 있고,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얘에 대한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왜 두 개를 묶었냐면은 이제 가트에서 WTO로 넘어가면서 이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 그대로 협정 부속으로 들어와요. 그 내용이 다르지가 않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체제만 달라졌을 뿐이지 WTO에서 이 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한 칸이 더 추가됐죠.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관세평가 표준이 마련됐다는 게 가장 큰 의의인데, 얘는 이제 WTO로 넘어오면서 아까 가트는 어땠어요? 집행력이 없었죠. 강제성이 없었다고. 근데 WTO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것 절차를 마련했냐? 채약국은 반드시 이 협정을 이행해야 된다. 라고 국제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력이 생긴 거죠. 강제성을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국제적인 관세평가 표준이 WTO 협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계는 가트 때는 협정 가입이 각 국가의 재량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미가입국에 대한 영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트 제7조 1대. 근데 이것도 다 WTO 협정으로 넘어오면서 다 해소가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O 채약국 아닌 국가를 찾기가 더 힘들죠, 지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무역이 발생하는 국가가 WT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세평가 협정을 그들도 반드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쪽 나라에서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관념적 가격과 실증적 가격이 뭐냐? 이미 거의 다 여러분들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뭐 협약의 근거가 다르죠. 뭐 브뤼셀 평가 협정, 뭐 BDB 협정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고요. 실증적 가격은 가트랑 WTO 협정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과세 가격은 관념적 가격에서는 정상 가격. 평가 대상 물품이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판매되어 마땅한 가격. 그 마땅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마에 거래됐든가 상관없이, 그 물건은 나는 80원에 팔았지만 사실 100원에 판매되어야 마땅한 거야 라고 하면은 정상 가격이 100원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이 이제 정상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념적 가격이 되는 거고, 이제 실증적 가격에서는 거래 가격. 간단하죠. 실제로 판매된 가격. 그 물품이 실제로 판매된 가격이 거래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 가격은 일문일가, 실증적 가격은 일문다가가 되는 거고, 할인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80원에 팔았는데 원래 100원짜리 80원에 팔았어. 그러면 정상 그 관념적 가격에서는 아니지, 그거 원래 100원짜리였으니까 100원이 맞는 거야 라고 할 거고, 실증적 가격에서는 그래 너가 80원에 팔았으니까 80원에 인정을 해줄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 가격에서는 일반적으로 할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실증적 가격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존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말에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존중한다. 그럼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은 존중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뭐 거래가격 배제 사유 막 이런 데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대체 평가 방법은 관념적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물건은 정상 가격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대체 평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실증적 가격은 최대한 적절한 가격을 찾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 거래 가격을 최대한 존중하되 거래 가격이 뭐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이 돼 가지고 거래 가격을 채택할 수 없으면은 이 방법 이하로 뭐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 그다음에 혹은 뭐 국내 판매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역산하던가 아니면은 수출국에서 이제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 가격을 산정하던가 아니면은 기타 그 밖에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던가 라는 등의 이제 이 방법 이하의 대체 평가 방법이 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세 평가의 연역과 관념적 가격, 실증적 가격까지 봤고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세평가의 근간이 되는 이제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를 보고 그런 말을 제가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그 고시 있잖아요. 고시. 예. 우리는 고시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고시면은 사실 중요도가 이렇게 이 순서겠죠. 중요성이 이 순서겠죠. 근데 이제 고시에 있는 막 끄트머리 구석탱이에 있는 것도 시험에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관사가 되기 위해서 이걸 왜 알아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이번 시험에 문제에 나왔던 그 고시의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